2024년 4월 14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녹화를 끝냈었는데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 위험이 아니라 현실화가 돼 버렸습니다.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드론하고 미사일에서 200여 발, 99% 요격이 일어났지만 드론이 먼저 방공망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스라엘은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중동 전쟁으로 확정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동이 위험하면은 결국은 오일 가격이 급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약간 둘 다 지금 종교적으로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 협치를 하기보다는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지금 정권적으로도 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면 오일 가격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못 내려와요. 그리고 금리가 못 내려오니까 경기는 침체돼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냥 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오면 우리는 진짜 견디기 힘든, 지금도 한 1년간은 견디기 힘들었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돈이 그냥 원래 낙수 효과처럼 매년 써야 되는 게 600조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토목업에도 100조 정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거예요. 일부가. 그게 135조의 세수 적자가 났으니까 돈을 계속 아껴 써야 되는 그런 게 일어나죠. 이걸 추경을 통해 가지고 재정 확대를 해 가지고 펼쳐 나가야 돼요. 이걸 뭘로 막냐면 결국에는 물가로 다시 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화폐 가치가 30%만 절상이 돼버리면 지금 돈을 빌린 채권의 가격은 70%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장기채로 날아갈수록 무조건 30% 이상은 상승할 거예요, 물가는. 선진국도 그랬고, 그거를 약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빚을 갚지만 먼 미래에 갔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죠. 근데 자산가들은 이게 좀 안정적인 경우기 때문에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딴 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돈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거 개념이 없는 정보예요, 지금은. 이거가 개념이 있어야만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처럼, 일본처럼 이게 지금 호황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미일 동맹인데 우리나라만 안 되는 거는 결국에 국가가 건전재정, 억지로 건전재정 만들다 보니까 일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 부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부채 가지고 갭 투자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갭 투자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국가는.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 한계 기업 금융권 위험 그대로 있고요. 이게 촉발돼서 오일 가격 올라가면 2번, 3번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1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오일 가격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중동명령으로 확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문제도 똑같이 이거는 약간 지리적인 문제.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혁신도시가 발생하면서 구도심이 막 저하됐거든요. 그런 거와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고 중국은 난개발이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민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동산 촉진 정책이 필요하지 그거를 가행을 했을 때는 시장이 힘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 이스라엘인데요. 이란이 200여 발에서 99% 요곡이고 전쟁내가 보복 검토를 하고 네이타오 총리죠.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전쟁내가 되면 자기가 정권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겁니다. 유엔 안보리 내일 긴급 소집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중동 전쟁으로 가냐 안 가냐의 싸움인데 아마 조금 확률이 70% 정도로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일방이 안 돼요. G7 불러봤자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란 편 들걸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율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DS는 그다음에 더 치고 오를 것 같아요. 원달러율 오른 이유가 결국에는 원유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원달러율을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CDS가 전반적으로 조금 높아지고 있고 이거와 연계해서 금융지주 자산은 성장을 반토막 성장을 못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용위험 확대가 경고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위험 관리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제2 금융권에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라 그런 게 나오고요. 태국은행 같은 경우에 깡통 대출이 95억 원 증가, 깡통주택은 받아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 대진업도 이것도 알리가 여기 중국이 힘들면서 저가 공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까지 열어줄지는
정부 관료에서 잘 정해주면 되는 건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이게 H&M 구조조정하는데 돈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물론 성공했지만 유튜브도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게끔 키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쿠팡이 있어가지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중소기업은 늘고 현대적 구조조정 이걸 같이 개를 같이 하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추가 손실 이제 본격화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금감원에서 그렇게 말하죠. 시중은행하고 이금융권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알짜를 내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리를 좀 해라는 건데 쉽나요? 시장에 돈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데. 그다음에 가계대출 2달 연속 뚝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이 줄어들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대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전망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응, 전망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주택 전망이 안 보여져 보니까 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하던 것만큼 안 나아가는 거죠.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시그널이 다 가득해지고 있다. 부동산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의 시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올 건데 그 시점이 올해냐 내년이냐의 싸움인 것 같고요. 내년보다는 올해 터지는 게 좋아요. 작년에는 작년에 터지는 게 더 좋다고 했죠. 왜냐면 그래야 그 금리가 내려오거든요. 금리는 그냥 내려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내려주는 척 하다가 결국엔 다시 또 꼬꾸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제 공조는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나 중국 러시아의 그 스탠스를 봤을 때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속 좋지는 않아서 미국도 그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입니다. 돈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추경을 꼭 해야 되고요. 이번에 다수당이 됐으니까 추경을 먼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고 그 야당이 그렇게 해주면 여당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야당 했는데 안 받으면 이제 그때는 아마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추경의 총액은 50조씩 2번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저도 한 100조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스탠스입니다. 공매도를 풀어버리면 흔들거릴 겁니다. 연준 인플레 목표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촉발될 수도 있다라고 보죠. 인플레 목표를 맞추려면 경기 침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금리 인하할 이유. 그다음에 이렇게 기업이 힘들고 영국도 약간 탈출할 수 있지만 거의 제로거든요.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7월 이후라고 하는 거고 고금리 유지되고 그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 1.9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조가 금융권에서 이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일본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이 되고 있고 요 관계로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엔화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매수를 하기 적긴 것 같아요. 이거 외에 그냥 점프할까 봐 매수를 했었는데 추가 매수를 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되고 금리 인상에서 지연이 된다. 뭐 그런 거가 두렵지 않아요. 이거는 지연이 될 뿐이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전대까지 이게 안착이 안 되면 더 안 좋아질 거고요. 엔화 수준인데 정부 개입까지 시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제죠? 1,000원대 초반 전후에 정부 개입이 들어와서 우리는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1,380원인데 내려야 되는데 내릴 동력이 없어요. 다 썼어요 작년에. 레고랜드가 조금 빨리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도전쟁이 격화되면 얘가 1,450원이 진짜 갈 것 같습니다. 1,450원에서 잘 방어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매도 안 합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그냥 위험 지표로서 원달러 환율 볼 거고요. 부동산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지준율 내릴 듯 기준금리도 인하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침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일경인데 일경. 일경에 부실이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건설은행이 또 하나 청산 대상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국가 개발이랑 연결되는 건데 미국, 프랑스 공실률이 넓어지는 거는 기존에 있는 고층 빌딩이나 랜드마크 빌딩들이 이제 그거와 준하는 다른 그러니까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개발된 것 말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충분히 있고 그런 지역이 등장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서의 신도시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구도심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메울 수 있는 전략이 나라마다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새로운 도시 짓는 거에 돈이 투자된 것만큼 그 도시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이런 뉴스 별로예요. 그러니까 해외 물타기로 버티자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물타기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블랙홀 물가 폭등에 무너지는 미국인데 중도 전쟁이 촉발됐기 때문에 점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웃긴 건 뭐냐면 전쟁이 좋은 건 모든 정권들이 저 전쟁이 촉발돼서 물가가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 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전쟁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편해지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하락장이 오고 중동전쟁이 확전이 되면 기회를 보시고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 땡큐다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네, 이제 지금부터 조금 보시고 이번에도 만약에 한 30% 빠지는 구간이 오면 2,800 찍었다고 쳐서 30% 하면은 약간 700 7, 30, 840이니까 2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가고 20%라면 2,200 정도에 오면은 매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 점검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동 정책이 촉발할 이런 악재가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 터지는 게 참 진짜 시장은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